리모델링 방식에 대해서 외벽을 어떻게 마감했는지에 초점을 두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이제 저렴하게 하는 방식. 요거는 이제 연트럴 파크, 홍대 입구역 3번 출구 나오면 이제 연트럴 파크로 바로 연결이 되죠. 그걸 타고 한 150m쯤 가면 중간에 이제 건널목이 있고 그 왼쪽에 보면 이제 제가 있어요. 근데 얘가 2017년도인가 그쯤에 했어요, 애들이. 2016년 초에 그 경의선길, 철도길 그 펜스 쳤던 게 이제 싹 걷어냈고, 2017년 뭐 요때부터 이제 애들이 이제 리모델링을 그쪽에 쫙 시작을 했거든. 그러니까 이 주인은 빨간 벽돌 건물을 전면을 노란색으로 칠했죠, 그지? 전면을 노란색 페인트 칠하고 창문을 조금 키운 거지. 창문만. 나머지는 그냥 냅두고. 그러니까 이렇게 비용을 최소화해가지고 하는 그게 이제 페인트 칠하는 건데, 이거는 뭐 리모델링이라고 할 수도 없는 정도죠.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그 신사역 이면에 보면 이제 간장게장 골목 있잖아요. 간장게장. 거기 아직도 간장게장 뭐 이렇게 식당들이 한 5-6개 정도는 아직 살아남았는데, 옛날에는 뭐 한 20여 개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도 아직 살아남았는데, 이제 그 사거리 이면에 코너에 있는 건물인데, 요거를 이제 리모델링 하면서 전부 간판을 제거하고 그 표면을 매끄럽게 한 다음에 이제 흰색 페인트 칠을 한 거지. 그 타일에도 페인트가 먹습니다. 그 접착제 뿌리고 그다음에 이제 페인트 올리고 이제 광택제 하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저렴하게 하기 위해 가지고 페인트 칠하는 방식도 있고, 그다음에 조금 돈을 더 들여 그러면 이제 그 저렇게 이제 그 벽돌이라든가 타일로 돼 있는 그 외벽이, 이런 경우를 이제 그 표면만 예쁘게 깔끔하게 이제 마감을 하겠다 하는 게 이제 스톤 비트도 있고 뭐 노블 스톤도 있고, 그 요거는 이제 요 자재 공급 업자에 따라서 뭐 스톤 비트라고도 하고 노블 스톤이라고도 하고 그럴 뿐입니다. 요것을 이제 표면을 이렇게 깔끔하게 이렇게, 이건 이제 석재, 화강석 이런 게 아니에요. 화강석 느낌이 나도록 이렇게 붙인 거고, 그다음에 이제 그 석재다 그러면 보통 이제 화강석이나 대리석을 다 통틀어서 석재라고 합니다. 그럼 저렇게 요거는 이제 그 서부지방법원 그 골목으로 쭉 들어가면 한 300m 가면 있는 건데, 저것도 이제 외벽이 이 타일로 마감되어 있던 거를 전면을 이제 커튼홀로 하고 왼쪽에 있던 출입문을 오른쪽으로 옮기면서 여기다 엘베도 설치하고, 요거는 이제 영등포 선유도역 이면에 있는 건데, 이렇게 이제 빨간 벽돌로 되어 있는 것들, 1층은 상가, 2, 3층은 주택이었던 거를, 여기가 이제 선유도역은 그 양평동 5가 그쪽이다 보니까 그 주변에 그 지산이 많아요. 그래서 지식산업센터에는 이제 그 아무래도 회사가 임대에 들어와 있으니까 근무하는 그 뭐 처녀 총각들 중에는 집이 멀다 그러면 그 주변에서 이제 원룸에서 거주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원룸 수요가 많다, 거기에 초점을 두고 1층은 그냥 상가 그대로 살리고 2층, 3층은 층당 이제 원룸을 4개씩 넣어서 완공되기 직전에 다 원룸을 다 차버렸어요.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신림역에서 나와서 이제 신림천 차고 쭉 올라오면 서울대 그까지 이제 서울대 고시촌까지 쭉 올라가는 거 신림천 변에 있는 건데, 저렇게 이제 그 여관으로 거의 뭐 폐업 직전까지 갔던 거를 이제 헐값에 사들여서 칼라 벽돌로 예쁘게 마감을 해서 이제 전체를 카페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그 메탈 판넬 외장을 아까 이제 그 간장게장 거기도 보면 맨 상단에는 징크라고 해서 이렇게 검정색 또는 쥐색
이런 것들로 이제 어떤 그 건물의 포인트를 주는 거고, 요거는 당산역 6번 출구 앞에 가 보면은 이제 그 이것도 적벽돌 건물을 전면을 다 기둥만 남겨 잘라내 가지고 유리로 끼웠죠. 그러니까 이걸 이제 커튼월이라고 그러고, 그다음에 측면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메탈 판넬로 이렇게 했고, 여기는 이제 한 층이 더 없는 가벽이죠. 더 높아 보이도록 이것이 파라핏이다 이거지. 근데 저 파라핏이고 너무 좀 재미없는 그 심플한 파라핏인데, 자, 좀 더 디테일하게 리모델링한 부위를 좀 해보면, 지금 요거 이제 서부지방법원 그 오른쪽으로 이렇게 그 진입로 안으로 쭉 이면으로 들어가면 요 건물이 이제 있었어요. 1, 2층은 이제 식당이고 3, 4층은 고시원으로 쓰이던 그 4층 건물인데, 얘가 건폐율도 초과, 용적률도 초과예요. 얘가 2종 일반 주거 지역이거든. 2종 주거. 지금 이제 서울시 조례상 2종 주거는 용적률이 200%잖아요. 그리고 이제 25년 5월부터 28년 5월 달까지 3년 동안은 한시적으로 오세훈이가 2종 주거는 50% 추가한 250%, 3종 주거는 50% 역시 추가한 300%까지 해줄게 라고 했지만, 얘는 이미 50% 혜택 받은 것보다 더 받았어. 그러니까 얘는 이제 거의 뭐 50년 전에 297%를 받은 거지. 그러니까 과거에는 국토계획법 2003년 1월부터 그 이제 공포 이제 적용된 국토계획법이 그 적용되기 이전에는 2종 주거 300%까지 용적률 허용했고 3종 주거는 400%까지 허용했어요. 근데 모든 건축주가 그걸 다 타먹지는 않았지. 그냥 뭐 빚내서 이렇게 올리기 싫으니까 적당히 뭐 3층도 하고 4층도 하고 이제 이런 끝났는데, 얘는 건폐율이 또 지금은 건폐율은 용도지역 모든 용도지역을 불문하고 60%가 서울에서는 60%가 맥시멈인데 얘는 74.3%야. 그러니까 실제로 대지 면적이 42평밖에 안 되는데, 이게 뭐 충당 면적이 뭐 이렇게 넓지? 저도 처음에 이제 이 건물 리모델링 전에 봤을 때 왜 이렇게 커? 근데 건축물 때 봤더니 이제 이렇게 초과 건폐율, 초과 용적률. 리모델링이 좋은 거는 이렇게 초과된 것을 그대로 인정받는다는 거지. 인정받는다. 만약 이걸 신축을 한다. 그럼 물론 이제 이게 이제 한 5년 전에 한 거니까 그 당시에는 뭐 이렇게 50% 보너스가 안 줄 때였으니까 건폐율 60%, 59.9%지 현실적으로. 그 적용하고 용적률을 이 정도고 200% 적용하니까 연면적이 지금 현재는 낡은 건물이죠. 125평인데 새로 지으면 84평밖에 안 돼. 예. 근데 리모델링은 그대로 하니까 125평, 120평 그대로 되는 거지. 예. 그래서 땅값만 주고 27억 주고 사가지고 이제 그 공사비 4억 3천.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뭐 코로나 터지기 전에 공사를 했기 때문에 그때하고 지금하고는 이제 공사비 거의 더블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좀 저렴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임대 채우자마자 얘는 이제 한 49억 정도 되는 건물로 이제 환골 탈퇴를 했는데, 하나씩 좀 살펴보겠습니다. 얘가 이제 건물 출입구가 맨 왼쪽 끝에 있었거든. 그거를 오른쪽으로 옮기면서 엘베를 설치하다 보니까 왼쪽 끝에 있는 계단을 지금 철거하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예. 요즘은 이제 이렇게 포크레인 이런 것들이 있고 미니 무슨 뭐 레고처럼 해가지고 조그만해. 근데 그걸 타고 와가지고 끝에다가 뭘 부착하느냐에 따라서 말하자면 파쇄하는 그 일도 할 수 있고, 저렇게 끝에를 이렇게 뭐 개 앞발처럼 생긴 놈을 해가지고 이렇게 철근 콘크리트를 이렇게 부술 수도 있고, 바가지 달아가지고 푹 퍼가지고 이제 이렇게 뭐 덤프 트럭에다 뭐 실을 수도 있고, 이제 그런 식으로 했어요. 어쨌든 얘는 이제 끝에 이렇게 개 앞발처럼 생긴 걸 해가지고 이제 철거하는 모습. 그 다음에 이게 바닥을 자르는, 이게 엘리베이터 통을 설치할 곳입니다. 이게 앞에가 조금 이렇게 좀 튀어나오게 이렇게 잘라요. 각 층마다 잘라. 그 다음에 저렇게 철거하는 모습을 지금 이제 잠깐 이게 그 찍은 거지.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그 건물을 리모델링 할 때는 처음에는 이제 그 인허가는 뭐 별 무리 없으면 이제 허가를 해줘. 그 대신 이제 철거를 하잖아요. 그럼 철거를 하면 기둥과 보, 슬라브가 다 드러나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이제 그 철거를 한 거지 착공을 한 게 아니야. 그러면 이제 그 지자체에서는 착공하기 전에 구조 안전 진단을 받아라. 이게 이제 의무화됐어요. 그럼 뭐 안전 진단 받기만 하면 뭐해? 구조 설계, 구조 보강을 위한 그 설계 도서까지 받아야지. 보통 그렇게 설계 도서까지 작성해서 받는데 한 1,500에서 2,000만 원 정도 들어요. 그걸 받아서 이제 지자체에 제시하고 그대로 공사를 해야 돼.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가 좀 시원찮아. 그래서 철판을 덧대주고 에폭시로 이제 보강을 해주는 모습. 그다음에 이제 왼쪽에 계단을 드러내다 보니까 그 위층으로 올라가는 그 뚜껑이 말하자면 있는 거지. 이제 계단실 이렇게 쭉 올라가니까 이 부분이 비니까 여기를 막아야 되잖아. 그럴 때는 이게 철판 데크라고 데크. 철판에다 이게 요철을 주면 이게 하중을 견딜 수 있는 힘이 굉장히 좋아집니다. 판판한 것보다. 자, 이런 거를 이제 철공소에 딱 규격에 맞게 오더해서 오면 딱 덮고 이제 마감을 하는 거죠. 이거 왜 안 되냐? 그다음에 이제 그 전부 다 기존에 있는 요 전선들도 전부 교체합니다. 싹 뜯어내고 모든 전선, 겉으로 드러난 전선을 전부 다 제거하고 새로운 그 전구 위치, 콘센트 위치에 따라서 다시 레이아웃을 다시 해서 각 층마다 이렇게 배전반을 설치를 해주고, 그다음에 요 상수도관, 하수도관도 따로 배관을 합니다. 이 시멘트 속에 있는 건 냅두고 새로 배관을 이렇게 해가지고 깔아주는데, 과거에 뭐 그 7, 8, 90년대 초기까지는 요 주로 상수도관 그 관이 쇠였어요. 예? 우리 그 여기 이게 보면 의자 여기 요 관 있잖아요. 여기 저 정도 굵게, 상수도관은 게 좁아. 하수도관은 이제 굵고, 저 속으로 이제 그 고압으로 이제 그 수압으로 이제 수돗물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게 쇠다 보니까 이걸 잘라 보면 속이 아주 그냥 시뻘겋게 녹이 슬어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요즘에는 요 PVC 계열 관, 상수도관이든 하수도관이든 PVC 계열로 교체합니다. 그러니까 얘는 가공하기도 쉽고, 또 어차피 얘가 말하면 시멘트 속으로 들어가. 그렇기 때문에 야 이걸로 하면 약한 거 아니야? 안 약해. 그리고 내부가 그 균열이라든가 녹쓰는 게 없으니까 굉장히 위생적입니다. 그래서 요거 교체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언제부터 이거 안 되냐? 그다음에 이제 엘베 설치할 때는 요게 이제 그 땅 지표면이다라고 하면 지표에서 보통 1.5m를 팝니다. 그러니까 피트라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승강기 1층이다 그러면 딱 문이 열리면 안에 수평으로 이렇게 타지만 그 밑에는 한 1.5m 푹 파가지고 이제 승강기 밑에 하단 이런 부분하고 완충기 이런 것들이 들어가요. 그걸 이제 피트라고 그래. 그다음에 이제 이 관이 매 층마다 슬라브가 이제 이렇게 잘려져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관로, 승강기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통로를 관로라고 하는데, 관로를 이제 주로 이제 H빔으로 이렇게 오다해가지고 구조물이 오면 이게 딱 끼우는 거지. 그리고 이제 엘리베이터 회사에서 엘리베이터가 오면 그건 부품으로 와요. 그 부품으로 오면 이제 엘리베이터 기사가 보통 2명이 와서 한 일주일 정도에 걸쳐가지고 층마다 이렇게 설치를 하죠. 그다음에 뭐 안에 내부 공사 뭐 벽돌 싸가지고 칸막이도 하고, 그다음에 조금 일반 벽돌 조그만 것보다 좀 이게 굵직굵은 넓은 벽돌 ALC 블록이라고 그래가지고 이 시멘트 벽돌보다 굉장히 무게가
덜 나가는 거 있어요. 그 ALC 블록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그 계단실을 없앴다가 다시 또 계단을 설치를 할 때는 주로 철제 계단으로 많이 설치를 합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기둥과 보가 있으면 나머지 다 잘랐잖아요. 잘라낸 부분 이게 이제 유리로 이렇게 채우기 위해 가지고 커튼홀 하기 위해서 한 거거든. 그럼 유리 끼우기 위한 틀을 만들어야 되니까 이렇게 틀이 이렇게 있고 나중에 유리를 끼우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천장 같은 경우도 요즘은 이제 이렇게 텍스로, 이걸 텍스라고 그래요. 마감하는 거를 보기 흉한 거 다 가리기 위해 가지고 하는 거죠, 이게. 근데 이렇게 이 보와 슬라브가 다 보이도록 노출형으로 또 많이 하죠. 사무실도 그렇고, 특히 상가 같은 경우는 이제 카페라든가 식당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검정색으로 칠한다든가 이렇게 많이 하죠. 그다음에 이제 외장 공사할 때 이제 그 이렇게 화강석 붙이기 전에 이렇게 이제 하지 작업이라고 그래서 그 사각봉으로 그 철제 그 봉을 건물 외벽에다 미리 부착을 해 놓습니다. 이 사이즈에 맞춰 가지고 부착해 놓고 그 사이사이는 단열재를 또 부착을 해 주고, 그래서 기존에 있는 벽면을 그대로 살리면서 그 위에다가 하지 작업하고 단열재 부착하고 또 한 3cm 띄워 가지고 화강석이 됐든 메탈 판넬이 됐든 벽돌이 됐든 이렇게 쌓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기존의 건물보다 단열 성능이 엄청나게 이제 좋아집니다. 그다음에 이제 옥상에도 방수, 과거에는 이제 주로 녹색 위주로 했는데, 녹색은 한여름에는 뭐 거의 표면 온도가 한 70도까지 올라간다고 하더라고. 근데 이렇게 그레이 컬러로 하면 한 50도 정도밖에 안 올라가. 그래서 탑층에 이제 거주하는 분들은 여름에는 쪄 죽는다고 그러지. 에어컨 막 들이다 틀어도 이게 이제 그 옥상 그 수평 지붕 같은 경우 그 페인트가 이제 열을 흡수를 잘하니까, 녹색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제 열을 반사를 잘하는 이제 그레이 컬러로 많이 합니다. 화장실도 현대식으로 하고 이제 이런 식으로 기둥과 보가 다 노출되게 하면서 페인트 한 2번 정도 발라주면 깔끔하죠. 그리고 이제 전면은 저렇게 유리를 쫙 껴서 커튼홀로 하고, 뒤쪽 잘 안 보이는 부분은 이제 스타코라고 그래서 조금 이렇게 단열재 위에다가 망사 씌우고 표면을 사포처럼 까끌까끌하게 이제 이렇게 그 질감 효과 내는 거를 갖다 드라이비트 또는 이제 스타코라고 하는데, 이제 공사비 줄이기 위해 가지고 잘 안 보이는 부분은 저런 식으로 해서 컬러만 화강석 컬러에 맞춰서 매칭을 시켰고, 그다음에 아까 철제 계단에다가 모르타르 붙이고, 그래서 이제 화강석 붙여서 현대적인 그런 모습으로 하고 이제 엘베도 설치를 했죠. 자, 이런 식으로 공사를 해서 27억짜리에다가 공사비 이제 4억 3천 들어서 엘베 놓고 커튼홀로 하고, 뒤에는 공사비 줄이느라고 드라이비트로 하고, 그래서 650 나오던 게 1, 2층은 새마을 금고가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1, 2층, 3, 4층은 사무실로 임대하고, 그래서 이제 월세가 1,200이 나옵니다. 거의 뭐 2배로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 건물은 용적률 초과, 건폐율 초과, 거기다 엘베너, 그래서 이제 그 건물 가치가 거의 더블로 뛴 좋은 그 사례입니다. 그것도 이제 제가 매경의 리모델링 컨설팅 기고도 했어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그 리모델링 시공사가 제작한 완공된 이미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실제로 뭐 진행하다가 이 양반이 한 10억, 공사비 한 10억 정도 나오는 건데 갑자기 3억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냐, 이제 빠이빠이 하고 이제 끝난 케이스인데, 어쨌든 적극 검토한 거예요. 실제로 이제 서초동 1505-10번지 이렇게 제가 이제 그 리모델링 후의 모습을 이 건물주한테 한 10개 정도 이제 그 제 DB에 있는 걸로 드렸어. 그랬더니 그 중에서 하나 찍어서 그걸 가지고 약간 모디파이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낸 겁니다. 그래서 그 건물주는 그 건물을 리모델링 한 후에 통으로 4억으로 임대를 원했어. 4억으로. 그래서 이걸 파라핏이라고 그래요. 옥상 이런 장식물. 여기다가
이런 그 건물을 통으로 쓰니까 그 회사 로고를 붙일 수 있는 이런 것도 만들어 준 거죠. 그럼 이제 이런 거를 이제 그 메탈 판넬 있지 커튼홀로 이렇게 했던 이런 버전이 있으면 이걸 갖다가 이제 360도 회전하면서 다양한 각도에서 본 모습.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그 로드뷰로 봤을 때 차가 지나가다가 리모델링 후에 어떤 모습을 갖고 있는지 이런 것도 이제 이렇게 넣어주고. 근데 요게 이제 그 여러 가지 지금 여기서는 뭐 한 버전 하나만 했지만 보통 이제 그 리모델링 시공사에서 본격적으로 하게 되면 버전을 뭐 3개, 4개 막 이런 식으로 많이 해줍니다. 그래서 건물주가 그 중에서 자기가 마음에 드는 거 선택해가지고 그걸 기초로 견적 내고 공사하는 거지. 그다음에 이제 그 우리는 또 건물 신축 부지를 중개도 할 수 있고 신축 컨설팅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리모델링까지 이렇게 배우면 신축은 좀 쉽습니다. 근데 신축 공사는 어렵지만 우리가 신축 부지 중개라든가 신축 컨설팅은 쉽다 이거지. 리모델링까지 배우면. 그러면 이제 그 땅 크기에 따라서 특히 이종 주거다 그러면 이건 빌라 부지라고 그래. 빌라 업자들은. 요즘 이제 빌라가 좀 뭐 전세 사기 사건 때문에 조금 인기가 없지만 그러다 보니까 빌라 물건이 이제 씨가 말라서 아마 올 하반기나 내년부터는 이제 빌라 업자들이 다시 이제 빌라 지을 땅 찾으러 다닐 것 같은데 이종 주거 한 60에서 80평짜리다. 그럼 그거는 이제 빌라 한 동이 나와. 그 뭐 120에서 150평짜리다. 그럼 빌라 2동을 지을 수 있는 거지. 그런 물건이 나오면 빌라 업자한테 이제 붙이면 된다 이거죠. 그다음에 이제 오피스라든가 주상복합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래도 한 300평 이상 준주거나 일반 상업지 이런 경우 그래야 자주식으로 차가 이제 빙글빙글 회전하면서 지하 1층, 지하 2층, 지상 3층 이렇게 쭉 자주식으로 직접 운전하고 내려가면서 주차할 수 있는 거. 그러려면 땅이 면적이 한 300평은 넘어야 된다 이거지. 홍대 있고 뭐 그 경남예시장 바로 옆에 근린 상업지역 200평이 있는데 그거는 아무리 그 뭐 주상복합 시행자한테 붙여봐야 안 사가. 이거는 이제 주차 타워를 기계식으로 세울 수밖에 없으니까. 왜? 회전 반경이 안 나와 이게.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 이 분양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니 기계식으로 하면 물론 이 건물도 지금 기계식 주차 타워로 운영하지만 이게 분양 물건이다 그럼 말이 달라지는 거지. 분양받으려면 아니 그게 그 기계식이면 이제 고장 날 수도 있으니까 그럼 내가 쓰고 싶을 때 자동차를 못 쓰니까 얼마나 불편해. 그러니까 분양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땅 절대적인 그 면적이 최소 300평은 넘어야 이 시행사가 관심 들어 한다. 왜냐하면 이런 걸 해야 몇백억 되니까 한 건 하면 그냥 뭐 연봉 몇백가 나오니까. 그럼 그걸 알고서 우리가 중개를 해야 된다. 그다음에 뭐 물류창고 부지 요즘은 이제 물류창고가 뭐 쿠팡을 비롯해 가지고 일단 핫했던 거는 한 3년 전에 끝났어. 그렇지만 이제 뭐 쿠팡만 있는 게 아니니까 다른 업체들도 그 고속도로 뭐 IC에서 가까운 곳 이런 데서는 뭐 10,000평 또는 5,000평 이 정도 규모로 이제 그 찾는 수요가 가끔씩 나오죠. 뭐 다중주택 같은 경우는 이제 2종 주거, 3종 주거에서 한 4, 50평 정도 되면 이제 다중 주거로 이렇게 지을 수 있는 그런 땅들. 그다음에 시행부지는 이렇게 너무 그 물건 명세서 작성하는데 시간을 들이지 말고 아주 그 필요한 지번이라든가 그다음에 평당 얼마 그다음에 이제 뭐 명도는 언제까지 가능한지 뭐 여러 가지 거래 조건 이런 것들만 따락 해가지고 빨리빨리 시행사들한테 쫙 뿌려야지. 그다음에 이제 가설계와 본설계. 가설계는 건물을 짓기 전에 용적률이 몇 프로 정도 찾아먹을 수가 있고 그다음에
그 주차 대수 몇 대 정도 돼야 되며 몇 층까지 올라갈 수 있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알아보는 거잖아요. 가설계. 이거 심플해. 예. 근데 이건 이제 본설계죠. 본설계. 이 본설계, 그러니까 실시설계라고도 하고 이 도면을 보고 현장에서 이제 인부들, 뭐 현장 수장을 비롯해 가지고 목수들이 이 도면을 보고 공사를 하는 거죠. 예. 이렇게 좀 가설계와 본설계가 좀 차이가 있다. 그다음 시공사 선정할 때도 이게 꽤 복잡합니다. 뭐 공사비 뭐 200평짜리 그 사옥 지으려고 그러는데 평당 얼마면 돼? 되게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지. 예. 그 실시 설계 도면까지 나와야 됩니다. 허가 도면까지 갖고도 안 돼. 실시 설계 도면이 나와야 되고 그다음에 이 소규모 100평, 200평짜리 건물을 시공할 때는 이것도 건설면허를 보유해야 되는데 건설면허 보유한 애들은 또 비싸. 그럴 때 이제 면허 대여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이제 알려드리고 그다음에 견적 의뢰하는 것도 어느 시점에 또 몇 군데다 할 건지 이런 것들 지불 방식이 어떤지 그다음에 이제 플랫폼 하우빌드니 닥터빌드 이런 데를 통해 가지고 이제 건물주들이 대신 의뢰할 때 걔들한테 주는 뭐 수수료가 얼마인지 우리가 직접 그 신축 의뢰를 받아서 했을 때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그 커미션은 얼마인지 이런 것들도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도급계약 체결에 들어갔을 때 표준 도급계약을 하느냐 일반적인 약식을 하느냐 그다음에 건설사로부터 받아야 될 계약 이행 보증증권이나 하자 이행 보증증권 이런 걸 모르고 그냥 하면 걔들이 안 줘. 근데 요거를 계약서에 반드시 명시하는 요령. 그다음에 이제 신축을 하게 되면 리모델링에서는 그 민원이 이렇게 심하지 않은데 신축할 때는 민원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민원 사례에 그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거 특히 이제 건물 철거할 때 민원이 아주 심하고 또 더 심한 거는 지하를 팔 때 바로 인접한 건물들이 야 이거 우리 건물 쓰러지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걱정이 많으니까 그때도 엄청난 민원이 발생하죠. 그래서 이제 어떤 식으로 민원 대처를 하는 건지 모든 거를 내가 건축주니까 내가 다 커버할 거야. 그럼 이제 일찍 죽는 거지.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근데 그거 피하는 요령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 신축 공사를 한번 훅 훑어보겠습니다. 자, 지하를 파든 안 파든 우리나라는 여름에 동결 한 겨울에 한 1.3m 정도까지는 땅이 얼어. 중부지방 기준으로. 그러면 얼지 않는 데까지 파야 돼. 그래야 기초가 얼지 않는 상태에서 이렇게 올려야지 이게 문제가 없지. 겨울에도 어느 지점까지만 이렇게 뭐 한 50cm나 1m 파가지고는 나중에 이게 한쪽으로 건물의 하중이 이제 문제가 있다든가 그 집안이 한쪽은 무르고 한쪽은 딱딱하 그러면 이제 건물이 좀 이렇게 기울어질 수가 있거든. 근데 그런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 가지고 최소 1.5m를 파. 만약에 지하 1층을 판다? 그럼 한 5m를 파는 거지. 그래서 기본 이제 먹줄 튀기기 전에 이걸 갖다가 이제 버림 콘크리트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해서 여기 희끗희끗한 뭐 비닐 이런 거는 밑에 습기가 올라오는 걸 방지하기 위해 가지고 이런 것도 깔아주고 그다음에 이렇게 되면 이제 아까 그 실시 설계 도서에 따라서 목수들이 기준점을 잡아주고 먹줄로 이렇게 딱 튕겨서 이제 표면에 이제 선을 긋지. 그러면 여기에 맞춰서 이제 철근 조립하고 거푸집 올리고 이렇게 철근공이나 철근 조립하고 그다음에 상수도관, 하수도관이 이 속으로 다 들어갑니다. 그럼 나중에 이제 공구리 하면은 속에 다 매립되는 그런 방식으로 하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레미콘 불러가지고 콘크리트 타설하고 그 한 5일 있으면 거푸집 떼내, 거푸집 떼내고 동발이라고 그래가지고 이놈은 이제 무너지면 안 되니까 얘들은 보통 한 달 정도는 이렇게 받쳐놓고 그 다음에 또 2층 먹매김질 해가지고 철근 조립하고 또 레미콘 붓고 그래가지고 한 층 올라가는데 보통 뭐 한 2주 정도 걸려요. 보통. 그 다음에 이제
건물 외벽에 이 희끗희끗하게 보이는 저게 이제 스티로폼이에요. 저게 이제 단열재죠. 건물 외벽에 스티로폼을 붙이는 게 외단열, 건물 내부에 붙이는 게 내단열. 그런데 외부에 붙이는 게 단열 효과가 굉장히 좋습니다. 반드시 신축할 때는 외부에 외단열로 해야 돼. 그다음에 이제 겉붙이 떼고 나면 이게 구멍이 뻥뻥 날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 겉붙이를 씌워놓은 상태 속에 철근도 있고 하니까 레미콘을 이렇게 부으면 내려가다가 이놈들이 기포가 발생하고 이래가지고 이게 이 속에 시멘트가 안 찰 수가 있거든. 그럼 보통 겉붙입은 이제 공구리 한 다음에 한 5일 후에 띄어. 그러면 얘가 완전히 이 굳을 때까지는 한 28일 정도 걸려요. 그래서 뭐 5일이나 6일 만에 그냥 갖다 채우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이거 부실 시공이 아니에요. 이게 레미콘이 내려오다가 철판에 내려오다가 뭐 여러 가지 걸려서 반죽이 되게 되면은 여기 이런 구멍이 찰나. 근데 반죽을 묽게 하면 또 벽체가 좀 힘이 없어지니까 이런 부분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불량 시공은 아니다. 메우면 된다 이거지. 그래서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상가주택 할 수도 있고 오피스 할 수 있는 거고 여러 가지 이 과정에서는 이제 12주 그러니까 한 3달 정도 매일 한 3시간씩 이제 강의를 하게 되는데 이 과정을 이수하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뭐 경험 있는 개업 공인중개사든 소공이든 아니면 오픈하시기 전이든 어떤 상황이라고 해도 뭐 나는 강남에서 빌딩 중개 20년 했어. 이렇게 큰 소리 치는 사람 분명히 있어요. 물론 그렇게 실제로 그렇게 해온 사람들이 있지. 그렇지만 이제 그분은 이 과정에서 배우는 거를 모르고 그냥 현 시설물 상태로 중개해. 리모델링 업체 연결해가지고 그것도 커미션 받는 것만 땡. 그러니까 이 도장 찍는 거에만 혈안이 돼 있어가지고 그 대출을 최대한 뭐 이금융권까지 해가지고 뭐 하도록 해가지고 막 소위 뽐뿌질 한다고 그러지. 이제 부추겨서 도장 찍는 데까지 땡인데 그래가지고는 이제 오래가기가 쉽지가 않고 그래서 제대로 실력으로 승부하자. 실력으로. 이게 이제 제가 추천하는 것이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등록하시게 되면 이제 제대로 된 빌딩 전문가로서 낡은 건물도 새 건물화 하는 중개 기법을 이용하셔서 뭐 1년에 한 건 하면 그냥 연봉 2건 이상 하면 이제 아주 여유 있게 하실 수가 있죠. 그렇다고 해서 빌딩 중개만 하라는 게 아니라 기본적인 것들 하면서 빌딩 중개도 관심 갖고 이렇게 하시고 꼭 매물화 된 것만 하지 말고 여러분들 소위 나와바리 주변에 그 꼬마 빌딩도 수없이 많잖아요. 아파트 단지 아닌 건 다 꼬마 빌딩이야. 그러면 이렇게 점심 먹고 한번 쭉 돌아보면서 야 이거 리모델하면 좋겠네. 그래서 사진 찍고 번지수 확인해서 건축물당 떼가지고 야 이거 몇 년 됐으니까 리모델하면 좋아. 그러면 그 컨설팅 보고서 여기 과정에서 가르쳐주는 이 리모델링 컨설팅 보고서를 미리 만들어서 그분들 주인 오라고 그래. 되게 꼬마 빌딩에는 그 건물주가 거기에 거주하는 확률이 50%가 넘거든. 그러면 이 사장님 제가 리모델링 전문가니까 와서 한번 브리핑 한번 받아보세요. 그럼 와서 출력해가 주진 말고 이제 화면에다 띄워서 노트북으로 해가지고 파워포인트로 만들어서 띄워서 그래가지고 자기 건물에 대해서 이렇게 밸류업 시키고 임대료 확 올라가는 거 이렇게 해주면 싫어할 사람은 없으니까. 그건 영업을 창출하라는 얘기지. 그냥 팔아달라고 그런 것만 기다리지 말고 기준을 가만히 있지만 리모델링이 필요한 건물주한테 우리가 실력을 발휘해가지고 영업을 창출하는 것도 이것도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현업에 적용하시면 이 현 정권에서 부동산으로 이제 중개로 재미가 별로 없는 그런 시점에 좋은 무기를 장착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